ZTQ-XX 전차가 선택한 것은요, 바로 무인 포탑과 승조원실 집중 방어입니다. ZTQ-XX는요, 스텔스 성능과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최신 전차들은 하나같이 3명의 승무원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ZTQ-XX는 2인승 전차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ZTQ-XX의 개발이 완료되면 99식 전차의 대체형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향후 개발할 모든 종류의 미래 전투 차량의 핵심 기반 기술을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신형전차 ZTQ-XX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ZTQ-XX는 기본적으로 드론과 무인 전투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강력한 전자장비를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드론을 운용해도 적의 매복이나 보병의 대전차 공격에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생존하고자 ZTQ-XX 전차가 선택한 것은요, 바로 무인 포탑과 승조원실 집중 방어입니다. 이 ZTQ-XX의 차체 전방에는요, 2개의 해치가 동일 선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탑에는요, 정비용으로 추정되는 XX 도어를 제외하면 승전을 위한 두터운 해치나 큐폴라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탑에는 승무원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무인 포탑을 탑재한 전차임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 무인 포탑은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를 시작으로 독일과 프랑스 합작의 MGCS, 그 다음에 KNDS사가 공개한 수출형 레오파드2 ARC 3.0, 그리고 미국의 M1 E3 전차 등등 거의 모든 차세대 전차가 무인 포탑을 채택하고 있죠. 무인 포탑을 채택할 경우 포탑의 체적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면 물론 전차 승조원을 차체 하부의 승조원실에 집중시킨 이후에 이곳을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가 사용할 수 있는 중량이 40톤 미만으로 제약된 상황에서 무인 포탑과 집중 방어를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15식 경전차보다는 훨씬 방어력을 강화할 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텔스와 방어 능력도 궁금한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를 가장 많이 파괴한 것은요, 3가지가 있죠. 포병,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그 다음에 자폭 드론. 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서 ZTQ-XX는요, 스텔스 성능과 함께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ZTQ-XX를 자세히 보면요, 포탑과 차체에 레이더 스텔스 형상 설계를 적용한 것은 물론 전차포에 포신부터 방패까지 이어지는 각진 박스형 슈라우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슈라우드가 뭐냐면 덮개란 뜻이에요. 유럽의 차기 전차나 3세대 최후기형 주력 전차들에서 유행되고 있는 이 슈라우드는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면서 태양열 가열 혹은 사격 이후에 가열된 포신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앞서 반응 속도가 빠른 고정형 능동 방어 하드킬 시스템인 GL4를 개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ZTQ-XX는 2연장 선회식 발사기를 사용하는 ZL6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의 발전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선회식 발사기는요, 표적을 향해 방열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반응 속도 면에서는 조금 불리해요. 하지만 그 대신에 선회식 발사기는 요격 가능한 각도가 아주 넓습니다. 특히나 설계에 따라서 상부 표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회식 발사기의 상승각을 최대 80도까지 높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자폭 드론과 제블린과 같은 상부 공격형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죠. 제블린은 무려 85도라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전차에 접근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러한 하강 각도는요,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발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70에서 80도 각도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신형 선회식 발사기는 제블린도 상당 부분 요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활약 중인 자폭 드론의 경우 프로펠러 추진기관과 직선행 날개라는 한계상 충돌 각도가 70도 이하가 되므로 최신 선회용 요격탄 발사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요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 대전차 미사일 경우 속도가 대부분 시속 한 500-600km 정도 돼요. 그런데 드론은 시속 150km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둘의 속도 차이를 정밀히 구분해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보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국이나 서방 전차 전문가들 사이에 이렇다 할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존재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ZTQ-XX가 2인승 전차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를 시작으로 MGCS, 레오파드 2, ARC 3.0 그리고 미국의 M1 E3 등 최신 전차들은 하나같이 차체 전방에 3명의 승무원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T-14는 차체 전면에 일렬 횡대로 승무원을 배치하고자 증가 장갑을 제외한 차폭의 넓이만 3,500mm 이상이죠. 미국이 개발한 실험용 에이브람스 X 전차, 현재 개발 중인 M1 E3도 3명의 승무원을 일렬 횡대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할당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의 개선이 연구되고 있는 중이죠. 레오파드 2 ARC 3.0은요, 전방 차체 1명을 그 뒤 무인 포탑 하방에 2명을 배치함으로써 충분한 작업 공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 포탑 하방에 승조원을 배치할 경우 전차포를 상하로 움직이는 각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오파드 2 ARC 3.0은 독특한 이중포위 구조를 채택하고 있죠. 여기서 이중포위 구조는요, 전차포가 포탑 상부에 높게 얹힌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하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전차포의 장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이 단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ZTQ-XX 전차에서는 이 이중포위 구조를 확인할 수 없고요. ZTQ-XX 전차를 신속하게 철도 차량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중국 철도 차량의 차폭인 3,400m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중국의 15식 경정차는 원활한 철도 수송을 위해 그 폭을 3,300mm로 제한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차폭은 현재 등장한 최신 서방 전차들과 비교하면 300에서 400mm 정도 좁은 것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승조원을 나란히 차체 전면에 배치할 수 없죠. 이런 연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ZTQ-XX 전차가 2인승으로 설계되었고 실제로 중국 육군과 방위산업체, 지상무기체 관련 연구소들이 늦어도 2011년부터 2인승 전차 개념과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에 대해 전차를 실제 운용해본 사람들은요, 2인승 승무원은 너무 혁신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인승 전차는 조종수 외에 1명의 전차장이 포수와 지휘관 임무를 모두 겸임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임무량이 가해져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2인승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반론으로 AI를 활용해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전략 및 안보를 연구하는 세파라는 곳이 있습니다. Center for European Policy Analysis라는 데인데요. 여기에 샘 브레닉스가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요, 중국은 2017년 이후 지상 전투 체계에서 강력한 AI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AI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인간 승무원이 수행하던 임무 중 일부를 자동화, 지능화하는 방식으로 승무원을 추가로 감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미 육군이 개발 중인 XM-30 보병 전투 차량은요, 이미 제3의 승무원, 즉 Third Crew Members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XM-30은 기존의 차장, 포수, 조종수 3인 체계에서 포수를 생략하고 차장, 조종수 2인 체계로 전환하면서 AI가 기존 차장, 포수 임무 가운데 일부를 대신 수행하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전투 차량용 인공지능은요, 각종 장비의 작동 절차를 최대한 자동화 또는 자율화해서요, 차장이 직접적인 임무 장비의 조작보다는 제어, 차량 지휘, 상급 부대와 지휘통신, 그리고 전술적 결심에 집중하도록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차장 개인의 임무 부하가 기존의 포수 차장 체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장은 UAV나 UGV 같은 무인 체계의 관제나 지휘도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현재 딥시크라는 인공지능 체계를 발표해 서방 IT 기업을 흔들 정도로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력이 높고요. 그 누구보다 군대가 인공지능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ZTQ-XX에 2인승 승무원이 시험되고 있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점차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신형전차 ZTQ-XX의 공격력은 어떨까요? ZTQ-XX가 최초로 촬영된 사진에서는요, 2대의 시제 차량이 서로 다른 주포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대는 15식 경전차와 동일한 ZPL-98 105mm 강성포로 추정되는 전차포를 탑재하고 있었고요. 다른 한 대는 구경을 짐작하기 어려운 서멀 슈라우드가 장착된 주포를 탑재하고 있었죠. ZTQ-XX는 경전차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mm 전차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중국은 이미 ZPT-98 활강포를 기반으로 125mm 저반동포를 개발하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ZPT-98은요, 러시아제 2A46 125mm 활강포의 카피판이죠.
아무튼 형식명이 확인되지 않은 신형 125mm 저반동포는요 46에서 48 구형장 주포로 추정되고요. 2024년 주하이 에어쇼를 통해 그 존재가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실제 양산형 모델에서는 125mm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ZQXX는요 정찰 드론, 자폭 드론, 그리고 무인 지상 전투 차량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중반전 로토 기반의 원통형 드론이 가장 먼저 운용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 비슷한 방식의 드론은요 이미 독일 라인메탈의 K451 판터에서도 적용이 되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요 아직 컨셉 모델에서 완성된 드론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와 비교해 중국은요 이미 최소 2종 이상의 원통형 드론을 실제 장갑 차량에 탑재해 야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통형 드론은요 본체 이중반전 로토를 수납한 형태인데요. 동체 안에 수납된 상태에서 사출 이후에 상공에서 로토를 전개해 비행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전차의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수량을 탑재할 수 있지만 이게 회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회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개발한 길이 80cm 내외의 원통형 드론들은요 5-6km 범위 거리에서 20분 이상을 비행하면서 자체 가시선과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작전 지역과 목표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전차나 장갑차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원통형 드론에 대전차용 EPF탄이나 성형 자격탄을 장착해서 직접 전차에 대한 공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풍산이 원통형 드론에 대전차 탄두를 탑재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언제쯤 배치될까요? 중국의 15식 경전차가 최초로 포착된 이후에 적어도 4년간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복잡한 기술을 채용한 ZQXX의 테스트에는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낙관적인 전문가들조차 ZQXX가 빨라야 2020년대 후반에나 폐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ZQXX가 양산되기 시작하면 현재도 700여 대가 남아있는 96식 전차 이전에 구형 전차들과 함께 96식 초기형이 있거든요. 96식 1하고 96식 2가 있는데 이 96식 초기형들을 우선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 초기형 15식 경전차의 퇴역 주기에 맞춰서 이를 교체하기 시작해 2030년대 중반이 되면 15식 전차의 임무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중국의 전문가들은 ZQXX의 개발이 완료되면 곧이어 대규모 전면전 임무를 수행하는 99식 전차의 대체형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ZQXX는 중국이 향후 개발할 모든 종류의 미래 전투 차량의 핵심 기반 기술을 제공할 것임이 분명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의 결론은요? 어느 한 나라가 개발하는 무기 체계를 보면 그 나라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의 ICBM, 미국의 사드와 이지스함,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무와 LSM 등이 있죠. 중국 역시 지들이 그동안 저질러온 짓들 때문에 이제는 지역을 넘어 국제 왕따가 되고 있고요. 이런 관계로 모든 극한의 기후 환경에서 작전이 가능한 새로운 전차가 필요했죠. 전형적인 인광부라고 해야 하는데요. 진정한 문제는 현재 중국은 충분히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중국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수님들이 각종 매체에 나와서 중국은 이제 끝났다는 그거를 서슴지 않는데요. 유튜브만 찾아봐도요. 중국은 오늘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분명 지금 현재 중국은 G2 국가이고요.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을 정도로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는 중국 산업의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우리가 최후의 자존심이자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반도체마저 이제는 중국이 추월했다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R&D 투자 규모와 그 비율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중국의 상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가 등한시하는 R&D의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투자, 그리고 우수한 인재 양성과 관리에서 과연 우리가 중국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걱정을 넘어서 이제는 체념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중국에 대응하는 우리 전차의 업그레이드 및 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